이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장녹수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충청도의 한 조용한 고을에 장한필이라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뿐 아니라 노비에게서 얻은 자식들도 여럿 두고 있었지요.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에서는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했죠. 장녹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비록 지방 관리였다고 해도 관비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에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힘들게 살다 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도 여의치 않아 몇 번의 결혼을 하며 고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이후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노비와 혼인하여 아이까지 낳으며 함께 살았지만 생계가 힘들어 춤과 노래를 익혀 기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종의 적차남인 제한대군이 집에서 연회를 열어 연산군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연산군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잔치를 자주 열며 그를 즐겁게 해주었지요. 그날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기생으로 나온 장녹수가 문득 연산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입을 크게 열지 않아도 맑고 요염한 소리를 뿜어냈고 연산군은 첫눈에 그 매력에 사로잡혔죠.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시선이 한순간에 장녹수에게 고정됐고 잔치의 흥이 최고조에 이를 즈음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한대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허, 아우님. 저 여인은 누구요? 자태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연회장 건너에서 단정한 자세로 노래하던 장녹수를 가리키며 연산군은 술잔을 들고 있던 손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제한대군은 눈짓으로 장녹수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저의 집에 기거하는 노비이자 기생인 장녹수라는 여인입니다만 전하께서 굳이 눈여겨보실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연산군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인의 미색이 예사롭지 않구먼. 아우님이 홀로 이런 여인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럽구려. 나도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 가까이 불러주시오. 제한대군이 눈짓을 보내자 장녹수가 조심스레 연산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연산군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든 듯 미소 지으며 다시 제한대군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우님, 미색과 재주를 겸비한 저 기생을 내게 줄 수 있겠소. 궁으로 데려가 노래도 듣고 춤도 보며 지내고 싶구려. 제한대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였어요. 전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입궐토록 하겠사옵니다. 연산군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시중들을 불렀습니다. 하하, 여봐라. 당장 녹수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오늘은 아우님 덕에 기분이 매우 좋구나. 이렇게 연산군의 한마디로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집을 떠나 순식간에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산군 재위 8년 그의 폭정이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무더기로 궁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특별관직이 바로 채용사. 조선 팔도 구석구석을 뒤져 미색을 선발하고 궁으로 불러들이는 임무를 맡았지요. 이렇게 모인 여자들 중에서 시와 춤, 노래에 능하고 용모가 빼어난 기생들은 운평이라 불렸고 그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태와 재능을 갖춘 미인들은 흥청이라는 칭호와 함께 한양에 집 한 채씩을 주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궁에 들자마자 단숨에 흥청으로 발탁되었고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려 연산군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미천한 소첩이 노래 한 곡조를 바치고 싶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우아한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연산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녹수의 노래와 춤은 여느 기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시선을 사로잡았고 반쯤 감긴 눈으로 연산군을 바라보며 맑은 음색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운 숨결을 일부러 거칠게 흐트리며 고음을 내고 가슴을 부드럽게 밀어올리며 느릿한 호흡을 섞어 유혹하듯 그를 바라보았죠. 노래가 끝날 무렵 도발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자 연산군은 넋이 나간 듯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장녹수는 술잔을 채우며 아련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하였지요. 전하, 소첩의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잔을 비우신 후 좀 더 흥이 나는 춤을 보여드릴까 하옵니다. 그래. 내 오늘은 내 덕에 흥이 폭발하겠구나.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연거푸 술잔을 비우며 그녀가 뿜어내는 관능적인 춤사위를 따라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느새 연산군의 정신은 완전히 녹수에게 사로잡혔고 연산군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입궁한 바로 그 해에 종사품 수건의 후궁 첩지를 받게 되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뛰어오르는 기적 같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셈이었지요. 장녹수에게는 남자의 마음을 다루는 묘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태는 변화무쌍했고 연산군을 마음껏 부추기고 홀려 그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연산군의 주색잡기는 해가 저물도록 그칠 줄 몰랐고 깊은 밤까지 이어지기 일쑤였지요. 그런 밤이면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전하, 벌써 밤이 깊었사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신들과 국정을 살피셔야 하오니 옥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산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시던 술잔을 휙 들어 올리며 장녹수에게 눈길을 보냈지요. 녹수야. 다들 내가 노는 걸 멈추라 하는데 너도 그러느냐?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니 오늘 밤만큼은 너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구나. 장녹수는 염려 가득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께서 과음하시면 자칫 옥체가 상할까 걱정되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다른 기생들이 많건만 전하께서는 소첩에게만 눈길을 주시니 괜스레 두렵사옵니다. 연산군은 만취한 듯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기생이 넘쳐나도 내 눈엔 너만 보이는데 어쩌겠느냐? 너의 고운 자태가 내 눈을 사로잡는구나. 그러니 난 녹수 너만 있으면 되느니라. 장녹수는 애교 섞인 투로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을 그리 아끼신다면 소첩의 말을 들어주셔야지요.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하는 소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소첩에게 벌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가 임금인데 감히 내가 나에게 벌을 준단 말이냐? 허나 내가 내리는 벌이라면 기꺼이 받아주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장녹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 혹독한 벌을 내릴 순 없사옵고 전하께서 말이 되어주시면 소첩이 전하 등을 타고 연회장을 3바퀴 돌겠습니다. 왕에게 벌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대역죄였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그 기괴한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래. 이런 괘씸한 벌이 또 있겠느냐? 허허. 어서 업히거라. 장녹수는 능청스럽게 연산군의 등에 올라타고 일부러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랴, 이랴, 빨리 달리거라. 말을 부리듯 연산군의 엉덩이를 내리치며 전하, 달리는 동안 숨이 차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힘내시라고 노래라도 한 곡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크게 소리쳤고 바닥을 기어가며 연회를 1바퀴, 2바퀴 돌아냈지요. 마침내 3바퀴를 모두 돈 뒤에야 숨을 헐떡이며 장녹수를 내려놓은 연산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녹수가 살포시 연산군의 땀을 닦아주며 마치 아기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착한 말이 되시다니요. 소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죽다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받을 테니 짐의 등을 실컷 타보거라. 하하. 연산군은 뺨까지 붉어져 있었지만 들뜨고 신난 얼굴이었습니다. 이처럼 장녹수는 자신의 매력과 교태로 연산군을 쥐락펴락했고 연산군은 점차 국정을 돌보는 일보다 음주가무에 탐닉하며 폭정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이처럼 장녹수는 연산군을 임금이자 아이처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처럼 유혹하며 교태를 부렸지요. 그녀는 관능적인 몸짓으로 연산군의 마음과 몸을 쥐락펴락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총애를 누렸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여인 중에서도 장녹수가 독보적인 총애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녹수는 연산군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전하, 소첩의 몸이 예사롭지 않아 의원을 불러보았습니다. 의원을 불렀다고. 혹시 어디가 아픈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녹수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수줍은 눈빛을 살짝 띄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드디어 용정을 잉태하였나이다. 소첩 뱃속에 전하의 아이가 생긴 것이옵니다. 연산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대는 언제나 짐이 기뻐할 일만 만들어주는구나. 역시 내 수건이로다. 아직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지내야 한다고 하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내 몸을 더욱 아끼고 조심해야 한다. 전하께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소첩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장녹수가 딸을 낳자 연산군은 친히 딸의 이름을 영수라 지어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영수라 하겠다. 그 빛이 곱고 빼어나 훗날까지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주는 것이니 어떠냐? 영수 참 곱고 기품 있는 이름이옵니다. 소첩은 감히 황공할 뿐이옵니다. 내가 이처럼 귀한 딸을 안겨주었으니 오늘부로 너를 정사품 수경으로 올리노라. 또한 오늘 녹수를 위해 특별한 연회를 베풀고 큰 예물을 내리도록 하게노라. 또한 처소를 다시 확장하고 필요하면 무엇이든 마련하도록 하라. 아이와 함께 지낼 처소이니 방 한 칸이라도 허투루 하지 말 것이며 예법 따위로 제동을 걸지 않도록 하라. 신하들은 경악하였지만 감히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장녹수에게 눈이 먼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산군이 장녹수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여봐라. 수경의 본가가 여염집과 가까워 혹시 불이 나면 어쩌겠느냐. 주변 민가를 헐어 터를 넓히도록 하라. 그 어명에 조심스럽게 나서던 한 신하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전하, 수경께서는 궁중에서 지내십니다. 사가에 머무실 일이 없으신데 백성들의 집을 헐어 큰 터를 마련하신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옵니다. 이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른 대신들도 연이어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이미 수경께서는 궁 안에서 지내고 계시오니 민가를 빼앗다시피 헐어버리는 일은 백성들의 원성을 키울 뿐이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과인의 의중을 모르면서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린 채 할 말을 잃었고 몇몇은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경을 위해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과인이 베푸는 은혜다. 백성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다시 이 일에 반대한다면 그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니 당장 시행하라. 그로 인해 백성들의 집이 헐리고 장녹수의 본가가 확장되는 일은 백성들의 울분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나 장녹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산군의 사랑을 배경 삼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차없이 취했습니다. 어느 날 장녹수는 연산군 앞에서 살포시 무릎을 꿇더니 술잔을 슬며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전하, 우리 영수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유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크온지라. 유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작은 상이라도 내리고 싶은데 전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연산군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영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저할 것이 있겠느냐. 무슨 상을 내리고 싶은지 말해보거라. 녹수는 얇은 소매 속에서 서판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자는 유모의 아들이오니 그자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은혜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연산군은 서판의 기록을 훑어보며 노비 신분이 아닌가. 평민으로 면천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냐? 소첩은 황공할 뿐이옵니다만 근심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연산군은 팔걸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관직에 앉히면 좋을꼬? 궁궐 동평관에 딸린 창고를 관리하는 직이 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 주실 수 있을지요?
연산군은 이내 장녹수를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 영수를 위함인데 노비 하나 관직 주는 것이 대수겠느냐. 며칠 뒤 신하들은 승정원일기를 통해 노비 출신에게 동평관 창고 관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구히 그 자리를 세습할 권한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대신들이 앞다투어 상소를 올려 막아보려 했지만 연산군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신이 무슨 대수란 말이냐. 과인이 옳다고 여겨 관직을 내린다면 그만이지. 감히 어명에 대꾸하다니 이게 곧 나를 거스르는 불충한 죄가 아니겠느냐. 전하, 아무리 그래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백성의 공분을 사게 되어 후일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소인의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연산군은 차갑게 신하들을 훑어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과인이 이미 결정하였느니 노비라도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충성스럽다면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더 이상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과인을 능멸한 죄로 다스릴 것이오. 하루는 녹수가 연산군에게 또 청을 하였지요. 장녹수는 살짝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연산군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전하께서 나란 일을 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실지. 그러다 옥체가 상하실까 소첩 근심이 쌓여 가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옆에서 일이 잘 보필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소첩에게 작은 근심거리가 생겨 감히 전하께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이미 장녹수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연산군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슬쩍 들어 얼굴을 마주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기에 이리도 표정이 어두운 것이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녹수의 걱정은 곧 과인의 걱정이니라. 장녹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소매 속에서 조그마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김선이라 적혀있는 자가 소첩의 언니 사내이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은혜로 이리 호의호식하는데 언니가 노비이다 보니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지라 소첩의 마음이 늘 안타깝고 죄스러워 먹는 것조차 목으로 넘기기 어렵사옵니다. 그리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서 어째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냐? 전하께서 소첩 일로 신경 쓰시는 것이 송구하여 소인이 근근히 도와주었지요. 그랬구나. 걱정 말거라. 그래 어떤 관직을 주면 좋겠느냐? 생각한 것이라도 있더냐? 한경도 전양감 자리에 앉혀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비록 천한 신분이나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자유입니다. 연산군은 녹수의 교태 넘치는 목소리와 눈빛에 이미 의심의 빗장을 풀고 반쯤 감은 눈으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찌 어려운 일이겠느냐? 우리 수경이 마음이 편해지면 그만이지. 곧바로 명을 내리마. 여봐라. 도승지를 급히 들라하라. 며칠 뒤 조정에서는 장녹수의 형부가 노비 출신임에도 함경도 전양감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전에서 신료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사색이 되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하, 함경도 전양감은 왕실에 바칠 향을 운반하고 지방의 세수를 관리하는 중책이옵니다. 어찌 노비 출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민심이 크게 동요할까 염려되옵니다. 비록 수경마마의 친인척이라 하나 관직 제수는 결코 사사롭게 처리할 일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신하들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과인이 수경에게 내리는 상이니 출신이 어찌 대수이겠소. 더 이상 이 일로 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신하들은 또다시 한숨을 삼키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장녹수는 형부를 관직에 앉힌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더 대담한 일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관선을 이용해 쌀을 대규모로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지요. 남쪽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 7,000석을 몰래 빼돌려 쌀이 귀한 북쪽 지방에 고가로 팔아치운 뒤 돌아올 때는 그곳 특산물을 잔뜩 실어 다시 남쪽에 되파는 수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전하의 물품 운송이란 명목 아래 이루어졌으니 사실상 장녹수 개인의 배를 불리는 불법 거래였지요. 궁 안팎으로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이미 장녹수의 파격적인 행보에 진저리 가나 있던 신하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경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수경마마께서 관선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남쪽에서 7,000석의 쌀을 착복해 북방에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하옵니다. 이는 곧 국고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옵니다. 부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아무리 수경마마를 총애하셔도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을 방관해서야 되겠사옵니까? 그러나 연산군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로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수경을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이오. 관선 운행은 내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실었든 과인이 허락했으면 될 일이지 경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오.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그 책임을 묻겠소. 신하들은 망연자실하면서도 이미 연산군의 귀가 닫힌 상황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장녹수는 기생 출신임에도 연산군을 홀리는 교태와 재치로 권력과 재물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이제 나라가 말세라고 탄식했지만 이미 장녹수가 임금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녹수의 욕심과 패악은 재물을 불리는 데서만 끝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 장녹수는 궁 안에서 말 그대로 실세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인물이 있거나 혹 연산군이 눈길을 주는 다른 여인이 나타나면 모략과 흉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투심은 특히나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두 궁녀 전향과 수금에게 쏠렸습니다. 전향은 빼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연산군의 호감을 샀고 수금은 연산군 곁을 떠나지 않으며 애교와 아양을 떨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녹수에게는 이 두 사람이 눈엣 가시였지요. 전하, 요즘 소첩을 없이 여기는 궁녀들이 자꾸 눈에 띄옵니다. 혹 소첩이 전하의 눈밖에 난 것은 아니온지 그들마저 소첩을 가벼이 여기니 서럽기 그지없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감히 누가 녹수를 업신여긴단 말이더냐? 소첩이 노비 출신이라느니 기생 출신이라느니 천한 몸으로 전하의 총애를 입었다느니 궁궐에 소문을 퍼뜨리는 궁녀가 있다고 하옵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가 누구란 말이더냐? 그것뿐이 아니옵니다. 저 여우가 어찌나 꼬리를 흔드는지 전하께서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시네 라며 전하를 비웃기까지 하였지요. 모시라 어디 감히 본건의 여인을 모욕한단 말이더냐? 녹수야, 그 무도한 것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당장 끌어내어 상세히 죄를 묻겠다. 한낱 궁녀 주제에 제 입을 함부로 놀렸으니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장녹수는 눈썹을 서글프게 흔들며 연산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소첩이야 어찌 감히 큰 벌을 청하겠사옵니까? 다만 전하께서 소첩을 이처럼 아껴주시는데 그들은 저를 헐뜯고 시기하느라 혈안이니 혹여 다른 음모를 꾸밀까 두렵습니다. 수경을 모독한 것은 곧 나를 모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당장 그 죄를 엄히 묻겠다. 내 서러움은 내가 풀어주마. 전하의 크신 은혜에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소첩은 오직 전하만을 믿사옵니다. 결국 연산군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향과 수금을 끌어다 국문하도록 명했습니다. 두 궁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장녹수가 꾸며낸 거짓 증거와 연산군의 편향된 의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지요. 잔혹한 고문 끝에 거짓 자백까지 이끌려 나오자 연산군은 그들을 극형에 처하려 했으나 대신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귀양 보내는 것으로 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녹수의 흉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가 펼치는 음모와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언제나 연산군의 맹목적인 총애가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갑자사화로 궁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즈음 한양을 뒤흔든 벽서 사건이 터졌는데 문제의 벽서는 다름 아닌 장녹수의 집 담벼락에 붙어 있었던 거죠. 왕과 궁 안의 은밀한 이야기를 비방하는 대역죄급 내용이었습니다. 장녹수조차 이 일에 연루될까 전전긍긍했지요. 누가 보아도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궁중에서는 벽서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며 웅성거렸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전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다가 장녹수에 의해 귀양 보낸 두 궁녀 전향과 수금이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2달 전에 유배를 떠난 그들이 벽서를 써붙였다니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장녹수는 자신을 시기하여 벽서를 붙인 것이라며 연산군에게 참소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두 궁녀에게 사지를 찢어주기라는 극형을 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형제까지 죄를 물어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궁녀들에게까지 가해진 이 잔혹한 처벌은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과 장녹수의 질투심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이미 갑자사화로 인해 대신들이 숙청의 위협에 떨던 상황이라 아무도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한 궁 안에서 연산군과 장녹수가 만들어내는 참혹한 현실은 멈출 기색이 없었죠. 연산군이 장녹수를 더욱 총애할수록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녀를 따르는 하인들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며 행패를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7월 궁궐 인근 대로에서 종이품 고위 관료인 이병정이 수하들과 함께 한가로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시끄럽게 싸우는 무리를 발견했지요. 누가 길을 막고 이리 떠들어대느냐? 조정관원이 지나는 것을 모르느냐? 남녀 노비들이 뒤엉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병정은 혀를 끌끌 차며 그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더냐? 다들 그만두고 물러서거라. 대로변에서 길을 막고 분란을 일으키면 관아에 넘겨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대부분의 노비는 황급히 뒷걸음을 쳤지요. 그러나 무리 중에는 강아지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도리어 이병정을 노려보며 대들었어요. 여긴 저희도 마음대로 누워 잘 수 있는 길입니다. 나리께서 무슨 상관이시옵니까? 이병정은 화들짝 놀라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감히 내년이 어느 안전이라 이따위 무례를 범하느냐? 내가 제정신이더냐? 이병정은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수치심에 떨며 강아지를 잡아다가 관아에 넘길 작정이었어요. 오만방자한 것 같으니 너를 당장 관아에 일러 혼쭐을 내주마. 양반에게 무례를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정작 관아에 신고하러 들어간 이병정이 도리어 병사들에게 포박당해 의금부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포승줄에 묶인 채 신문을 받게 된 이병정에게 관리는 윗사람을 능멸한 죄라며 죄목을 들이댔습니다. 억울해진 이병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노비가 내게 대들었건만 어째서 내가 능멸죄를 뒤집어 쓴단 말이오? 이병정 나리, 아직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신단 말이오? 길바닥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운 것도 문제거니와 저 여종이 모시는 분이 바로 수경마마라 하오이다. 나리께서 그 여종을 모욕했다 함은 곧 그 주인을 능멸한 것과 다름없지요. 수경마마를 능멸한 죄를 엄히 다스리라는 명을 받았사옵니다. 소리치며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이미 뒤집어 쓴 능멸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오. 결국 이병정은 그 노비의 배후에 장녹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장녹수는 곧바로 강아지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연산군에게 달려갔던 것이지요. 전하, 소첩이 비천한 신분이라 하여 감히 한낱 관리가 소첩의 종을 능멸하고 나아가 전하의 위신마저 가볍게 여긴 것이라 사려되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전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소첩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연산군은 울분에 찬 장녹수의 표정을 살피더니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이 직접 나서겠다. 승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만천하에 보여주마. 전하께서 친히 나서주시니 그 은혜가 한없이 크고 감격스럽사옵니다. 소첩,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사옵니다. 소첩의 식솔에게 대든 자가 누구더라도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연산군은 이병정을 윗사람 능멸죄로 몰아가 버렸지요. 조정의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노비의 무례를 질책한 관리가 죄인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갑자사화를 거치며 누구도 함부로 아니 되옵니다. 라며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연산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일부 대신은 앞장서서 가혹한 형벌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승지는 큰 죄를 지었으니 곤장 100대의 3년 유배가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콧방귀를 뀌듯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곤장 100대에 3년 유배라니 짐은 사형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크다고 보는데 그것으로 충분하겠소? 공기가 얼어붙은 내전에서 누구도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병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안 재산을 긁어모아 장녹수에게 뇌물로 바쳤답니다. 장녹수는 이를 받자 곧바로 연산군 앞에 나아가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했습니다. 녹수가 이미 죽을 차를 살려달라고 하니 과인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만 이후 또다시 무례를 범한다면 선처 없이 처형할 것이다. 전하의 한없는 은혜에 감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결국 이병정은 재산을 송두리째 바쳐 겨우 사형을 면했지요. 며칠 뒤 장녹수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어요. 수경마마 말씀이 지금은 비록 살려두지만 그 목숨을 거두는 일쯤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하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병정은 가슴이 서늘해졌고 이후로는 장녹수의 이름조차 꺼내길 두려워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치며 비위를 맞추어야만 했죠. 한낱 노비였던 장녹수는 이제 고위 관료마저 한순간에 옥에 가두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지요. 이는 연산군이 사사건건 장녹수를 감쌌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조정 대신들과 양반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으나 피바람 부는 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녹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장녹수는 조선 최고의 실세로 군림하며 권위를 과시하였고 막대한 재물까지 챙겼지요. 그 사이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흥청들이 들여졌고 연산군은 이 흥청들과의 타락한 연의와 패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연산군이 가장 총애한 이가 장녹수였지요. 그녀만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믿었고 나아가 그의 방탕한 행태마저 거들었으니 연산군이 그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연산군은 권력을 앞세워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채웠고 신하들의 부인까지 탐하며 더 이상 도리나 법도조차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이런 행태를 장녹수가 교묘히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나라의 대신들과 그 아내들이 함께 자리한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산군은 중앙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각 대감 집안의 부인들에게 번갈아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녹수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곁에 있었지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연산군은 주변 시선을 살피더니 장녹수에게 슬쩍 몸을 기울였습니다. 녹수야, 저기 앉아있는 여인을 보아라. 오늘따라 유난히 눈길이 가는구나. 연산군의 시선 끝에는 갓 임명된 고관대작의 아내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소곳이 다가를 들며 남편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장녹수는 눈짓으로 여인을 확인하더니 이내 눈동자에 잔잔한 빛을 띠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에 두신 분이라면 소첩이 모셔오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염려 마시고 마음에 품은 여인을 취할 준비만 하시면 되옵니다. 연산군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녹수 너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하하. 장녹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부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대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틈에 살짝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장녹수는 조용히 다가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머리 장식이 조금 흐트러진 듯 보여서요. 오늘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그대로 두면 실례가 될까 염려됩니다. 제가 궁중에서 전에 내려오는 특별한 머리 손질법을 아오니 잠시 저와 함께 다녀오시는 게 어떠실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부인은 화들짝 놀라 얼른 녹수를 따라 나섰지요. 그들이 향한 곳은 연회장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복도 끝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에는 놀랍게도 연산군이 이미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어찌 여기에? 부인은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뒷걸음치려 했으나 장녹수가 문 앞에서 문을 닫고 서는 바람에 물러날 길이 막혔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했고 부인을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하, 별 대단한 건 아니오. 이리 가까이 와 술 한 잔 따라주시오. 부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문 뒤쪽에서 지켜보는 장녹수는 미동도 없는 표정으로 사실상 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부인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 대감의 자리도 무사할 것이오. 오늘 전하께서 유독 부인을 눈여겨보시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하께 술을 올리고 잠시 시중을 든다면 대감의 관직이 무탈할 것이오. 음악 소리가 들이치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지요. 왕의 손길에서 벗어나려는 몸짓도 간절한 애원도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녀를 지켜줄 이도 저항할 방도도 없었답니다. 왕이 부르면 누구든 와야 했고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쳐야 했으니까요. 이 순간 모두가 웃고 떠드는 저 궁전 너머와 이곳은 너무도 잔혹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위 대신들의 부인조차 연산군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한 이 사건은 장녹수가 얼마나 빠르게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국정이 혼란하고 궁궐에서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지요. 연산군과 장녹수가 펼치는 공포정치와 쾌락의 늪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1505년 연산군 주기 11년 겨울, 그날도 연산군은 흥청과 운평이라 불리는 전속 기녀들을 거느리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창 춤사위가 무르익던 그때 운평 옥지화가 실수로 장녹수의 치맛자락을 밟고 말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접촉이었지만 장녹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서워졌죠. 내 인연 옥지화! 감히 내 옷자락을 짓밟다니! 내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안 그러느냐? 마마 소인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마를 능멸한 것이 아니었고 발이 미끄러져 그만 마마의 옷을 밟고 말았사옵니다. 평소 내년이 나를 능멸하고 있었으니 내 치마를 함부로 밟은 것이다. 그리하여 녹수는 곧바로 연산군에게 하소연하였죠. 전하, 운평 옥지화가 소첩의 옷자락을 밟았습니다. 이는 곧 전하께서 제게 내리신 권위를 짓밟고 나아가 전하를 모독하는 짓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연산군은 이미 장녹수에 대한 애착이 도를 넘었기에 그녀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쉽게 분노를 일으켰지요. 감히 너의 옷자락을 밟아? 그것은 곧 과인의 용포를 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옥지화의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포박해 갔고 의금부에서 신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사형 판결이 내려져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참혹하게 목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참혹함은 옥지화의 목이 잘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연산군은 병사들에게 섬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린 머리를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게 하여 윗사람을 능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리도록 하라. 이 끔찍한 소식이 퍼지자 궁녀들과 기녀들은 비명조차도 지를 수 없었지요. 한편 장녹수는 이 모습을 자신의 권위 확인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연산군이 장녹수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장녹수는 후궁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의 대리인처럼 행동했으며 연산군은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까지 간주했죠. 그리하여 조정과 민심은 더욱더 쇠락의 길을 걸었고 공포와 침묵만이 궁궐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마치 녹수의 나라가 아니던가. 라고 탄식하였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제위 12년 9월 어느 새벽, 평소 같았으면 호령 한 번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궁궐이 어쩐지 심상치 않은 기운으로 술렁였습니다. 황관과 궁녀들은 종적을 감추고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마저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반정 세력이 궁궐을 장악해버렸고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두 사람만이 호통치며 몸부림쳤지만 하늘을 찌르던 두 사람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녹수 역시 반정 세력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죠.
결국 장녹수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되었고 시신은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나라를 어지럽힌 원흉이라며 장녹수의 주검에 돌을 던졌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부역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이유로 그녀는 백성들의 한이 서린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천민 출신의 기생으로 출발해 조선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장녹수는 궁궐에서 5년 동안의 영광을 뒤로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사치를 부추기며 부정축제를 한 이유로 그녀의 시신에 가해진 백성들의 분노는 그 시대가 어떤 혼란과 절망에 빠졌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장녹수가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증오했지만 그 근본에는 연산군의 폭정과 부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권력이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파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들꽃야담 구독자 여러분, 본분을 넘어선 지나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잠깐의 영광 뒤에 숨은 파멸의 그림자와 욕심이 부른 종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